작년까지만 해도 금을 사든 비트코인을 사든 주식을 사든 다 함께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금값은 역사상 최고점에서 거의 1% 정도밖에 안 빠졌고 미국 주식시장도 고점 근처에서 놀고 있는데 비트코인만 30%나 폭락했습니다. 같은 위험자산처럼 움직이던 것들이 왜 갑자기 따로 놀기 시작한 걸까요? 혹시 비트코인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금이 이상한 걸까요? 사실은 둘 다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가격 변동은 결과일 뿐이고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장이 갈라지는 진짜 이유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가격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에요.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유동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풍부하게 돌아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돈이 넉넉하게 흘러다니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반대로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어떤 자산부터 먼저 꺾일까요? 바로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단기 매매가 활발한 자산부터 흔들립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차입으로 레버리지를 끼고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조금만 나빠져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최근 몇 주 사이에 19에서 24로 올라갔다가 다시 16으로 떨어졌습니다. 16이면 극단적 공포 수준이에요. 게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지난 9일과 10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자금이 순유입됐는데 발표 직후에는 바로 순유출로 돌아섰고 12일에 겨우 소폭 유입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시장이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들이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격표를 보지 말고 돈이 어디서 말라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게 모든 가격 변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부족해진 걸까요?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원래는 단기물 20%, 장기물 80% 비율로 발행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로 발행한 국채를 보면 단기물이 무려 55%나 됩니다. 장기물은 45%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전체 국채 잔액에서 단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20%였던 게 32%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단기물이 많이 발행되면 단기 금융시장에서 현금이 빨려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국채를 산다는 건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단기 시장에서 엄청난 현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연간 국채 발행 규모가 2조 달러인데 그중 단기물만 1조 달러 수준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 금융시장에 자금 경색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단기 금리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최근 들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연준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12월 12일부터 단기물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400억 달러어치를 사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은 150억 달러였거든요.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월 400억 달러가 과연 충분할까요? 1조 달러 규모로 빨려나간 자금을 400억 달러로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같은 단기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 먼저 흔들리는 이유예요. 단기 자금이 막히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왜 금은 같은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걸까요? 금과 비트코인은 둘 다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반응이 이렇게 다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두 자산을 사는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금은 주로 중장기 투자자들이 삽니다. 중앙은행들이나 보수적인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방어 목적으로 장기 보유하는 자산이죠. 그래서 금은 단기 금리보다는 실질 금리에 더 민감합니다. 실질 금리라는 건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인데 이게 낮을수록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단기 금리, 레버리지, 엔캐리 같은 요소들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를 저금리로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런 전략이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기준금리가 현재 0.5%인데 다음 회의에서 25bp 인상할 확률이 폴리마켓 기준으로 97%나 됩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린 뒤에 비트코인이 20%에서 30% 정도 조정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작년 3월 인상 후 23% 하락, 7월에 26% 하락, 올해 1월에 31% 하락했다고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을 시장이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 금과 비트코인은 같은 해지 수단처럼 보여도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바뀔 때 반응이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단기 자금이 경색되는 국면에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관측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지지선이 몇 군데 있습니다. 9만 달러 선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8만 6천 달러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데 이게 1차 지지선이라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요. 만약 여기마저 뚫리면 8만 4천 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를 보려면 가격 자체보다는 이런 체크포인트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단기 자금이 회복되는지, BOJ 인상 이후에 엔캐리 청산 신호가 나오는지, ETF 자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유입으로 돌아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CPI와 PCE가 둔화 추세를 유지하는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단기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단기 흐름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부채 문제와 통화 정책의 구조적인 압력이에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현재 38조 달러입니다. 정부는 한 해 동안 7조 달러를 쓰는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은 5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매년 2조 달러씩 빚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빚을 갚으려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는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복지를 깎고 군사비를 줄이고 공무원을 자르는 정책은 표를 얻기 어렵죠. 실제로 도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출을 2조 달러 줄이겠다는 시도가 있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소득세를 전방위로 올리기도 어렵고 부자 증세를 하더라도 전체 부자들의 재산을 다 합쳐도 3조 달러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38조 빚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세 번째 방법뿐이에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 입장에서는 두 가지 이득이 있거든요. 먼저 세금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건 물건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더 많이 거치니까요. 그리고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38조 달러라는 빚이 있는데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되면 빚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금값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예요. 정부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완화적인 통화 정책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값이 오르는 겁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2026년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이 4,200달러 정도라고 가정하면 17%에서 18% 정도만 더 오르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40%, 올해 60% 올랐던 걸 생각하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죠. 더 장기적으로는 온스당 2만 달러까지 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금값이 폭등한 사례들은 대부분 국가가 발행한 화폐량과 보유한 금의 양이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질 때였어요. 미국이 보유한 금이 약 8,133톤인데 지금까지 뿌린 화폐량을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금값이 지금보다 5배는 더 올라야 균형이 맞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주장이고 팩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건 분명해 보여요. 재미있는 건 1970년대 사례입니다. 당시에 금리가 14%까지 폭등했는데도 금값은 26배나 올랐어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금리를 왜 올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970년대는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실질 금리로 보면 여전히 낮았던 거죠.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 금은 최고의 해지 수단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부채가 쌓이고
정부는 완화를 원하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시나리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금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시장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시장은 지금 돈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자산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가격도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예측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 관측에 집중하세요.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맞추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기 자금 스트레스입니다. 초단기 금리가 급등락을 반복하거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단기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먼저 흔들립니다. 둘째,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엔캐리 청산 신호를 주시하세요. 일본 금리가 오르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ETF 자금의 방향성입니다. 유입과 유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들쭉날쭉한지를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확신도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CPI나 PCE 같은 물가 지표가 둔화 추세를 이어가는지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연준의 다음 행보를 결정하고 그게 다시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금의 경우는 실질금리를 봐야 합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값이 내려가는 경로라면 금값은 오를 겁니다. 반대로 실질금리가 오르는 경로라면 금도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체크리스트 삼아서 시장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무 기준 없이 가격만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갈라진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상적인 겁니다. 모든 자산이 무조건 같이 오르는 시기는 사실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지금은 시장이 각 자산의 본래 성격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금은 금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세요. 금과 비트코인을 같은 자산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 다 해지 수단이긴 하지만 반응하는 변수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단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고 레버리지나 엔캐리 같은 구조를 이해한다면 비트코인을 담을 수 있어요. 반면에 중장기 관점에서 통화정책과 부채 문제에 대한 해지를 원한다면 금이 더 적합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투자 목적과 리스크 성향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하고 시장을 관측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뿐이에요. 시장이 갈라지는 시대에는 획일적인 전략보다 맞춤형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갈라진 건 자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환경과 투자 주머니가 달라서였습니다. 단기 자금 시장에서 돈이 부족해지면서 레버리지 성향이 강한 비트코인이 먼저 흔들렸고 중장기 투자자들이 주로 담는 금은 상대적으로 버텼어요. 여기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우려와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겹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앞으로 시장을 보려면 가격보다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단기 자금 스트레스, BOJ 움직임, ETF 자금 방향, 물가 지표, 실질금리 경로 이 5가지가 여러분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부채와 통화정책의 구조적 압력이 금값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관측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프레임을 갖고 시장을 보신다면 적어도 왜 가격이 움직이는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현명한 투자의 시작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